다른 백신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어 다른 백신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을 끝내고 허가 신청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보관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1회분 가격이 4,000원에 불과해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의 10분의 1 수준이고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나 영하 20도 이하를 요구하는 모더나와 다르게 2도에서 8도의 상온에서 6개월간 보관 운반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많은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성비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저렴하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북극이나 빈국이나 차이 없이 공평하게 백신을 배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다른 백신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효과가 70.4%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95% 안팎의 효과를 낸 모더나 화이자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과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이 70% 이상이면 훌륭한 백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약하는 방법만 조절하면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을 투여했을 때 62%밖에 효능을 보이지 못했지만 절반만 투여했을 때 약 90%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데는 신이 도왔다는 중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환자에게 투여할 정량의 절반만 실수로 투여했는데 이 방식이 정량을 투여한 환자보다 훨씬 높은 효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용량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백신을 거부하는데 낮은 양의 백신을 투여했을 때 거부 없이 더 나은 면역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실수가 더 효능이 높은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많은 백신들을 부자 나라들이 선점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난한 나라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유탁 생산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1차 때보다 심한 2차 유행의 정점에 다다르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3차 대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나바로 WHO 특사는 유럽이 한국과 같이 방역 조치를 지속하지 않으면 내년 초 유럽에서 3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럽 정부들이 여름 동안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놓쳤다며 이 때문에 지금 2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년 초 3차 파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격리, 손발 씻기 등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확진자가 줄었을 때 기다리면서 이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지성 자크 아탈리는 최근 유럽의 상황을 탄식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아탈리는 유럽이 마스크 착용, 빠른 진단검사, 격리 조치를 선택한 한국이 아닌 도시를 폐쇄한 중국 모델을 따랐다는 건 인류의 불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기에 마스크 착용이 결정됐더라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 유럽은 손을 놓고 있다가 중국식 봉쇄 및 격리 지침을 내렸다며 적시에 마스크와 진단검사 키트 생산에 돌입했을 경우 들어갈 비용은 전격 격리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불황으로 인한 비용의 1만 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던 봉쇄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점대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달 초 봉쇄 조치가 끝나는 프랑스는 봉쇄 해제라는 말 대신 3단계 봉쇄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독일도 다음 달 20일까지 봉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HO는 전면적인 동시 봉쇄를 피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스 클룩의 WHO 유럽 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하루 평균 4,5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연말 연휴 시즌에 진입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률을 95%로 끌어올린다면 도시 봉쇄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건데 그동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지난달 초까지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대규모 파티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발하며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한 최근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테스트 구역으로 밀려오는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무증상자는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했던 중국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이겼다며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백신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백신 개발이 가장 선두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효과가 95%에 이른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은 자국의 백신도 효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 시노팜 백신을 자국민 100만 명에게 긴급 접종했으나 부작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노팜이나 시노백과 같은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노팜은 최근 중국 당국에게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백신 개발 선두에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백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600만 명이 확진된 브라질에서는 에두아르도 파제엘로 브라질 보건장관이 나서 중국 백신을 4,600만 개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을 실험용 쥐로 쓸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상파울루 시민들은 중국 코로나 백신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브라질은 시노백을 제외하고 다른 백신들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주 내로 화이자 백신 사용이 승인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접종 개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화이자 백신을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이 전세계 국가들에서 접종이 본격화되면 한국이 가장 바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 수송을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는 앞서 1인당 1회 접종을 가정할 경우 전세계 약 8,000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아무 항공사나 운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초저온 백신 수송 기술을 갖춘 항공사는 두 회사를 포함해 전세계 총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수송 자격을 소지한 항공사만 가능한데 관련 자격을 취득한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사업본부 내 백신 수송 전단팀을 운영 중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백신 운송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인천 화물 서비스 터미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 수송이 본격화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권 항공화물 전반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여 전세계 국가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연내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국내에서도 바이러스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강구를 찾아오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걸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7강구의 자원 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강권자로 한국석유공사를 지정한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7강구를 두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 윌슨 보고서대로 제7강구에 1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면 배럴당 40달러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 원에 이른다.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7광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급한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본과의 공동탐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7광구 공동개발 요청을 거절하면서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국 잘되는 꼴은 볼 수 없다며 7광구를 두고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의 편에서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불사하는 일본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일본에 호락호락당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서귀포 남동방 135km 제7강구에 해당하는 해상에 대형 해양 관측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제주 남부 해상 관측 부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측에 구축된 해양 영토에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설치된 수심은 120m에 이르며 주변으로부터 400m를 접근 금지 반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관측 부위는 망망대해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관측 장비로 해수면에서 해양 기상 현상을 다양한 기상 장비로 관측하고 위성 등 원격 통신을 이용하여 관측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이며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파고, 파주기, 파양, 수온 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측 부위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각종 해양 정보들을 수집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제7광구 해상에 놓여 있게 되어 향후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제주 남부 해양 관측 부위는 이어도보다 남단에 있어 태풍이나 기상 이변 현상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을 통행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7광구를 두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7광구를 두고 두 눈에 쌍심 지킨 채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 영토 갈등 못지않게 중국과의 대립 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문학에까지 이어져 한국에서 활동했던 FX 멤버 빅토리아가 SNS에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한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공유한 바 있고 주결경, 세븐틴의 D8, 준, 우주소녀, 성소, 미기, 선의, 펜타곤의 예난 등 중국 본토 출신 아이돌들은 상당수가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워너원 출신 라이갈리는 대만 출신이지만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독일로 귀화한 대만 출신 양양이나 홍콩 출신인 갓세븐의 잭슨 등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한때 독립국이었던 신장 위구르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과 티베트를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내세운 근거도 이 지역이 청나라 때 자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화질서 복원의 걸림돌인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청나라 때 우리가 조선을 지배했으니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은 중화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야욕의 시발점은 이어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서쪽에서 항공 방공 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비행하고는 하는데요.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에 감히 중국의 군용기 따위가 함부로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함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상존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 점거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특히나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유권 이슈와 관련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카디즈 진입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도는 독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0%가량이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도는 7광구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도에 기지국을 설치해버린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온, 파랑, 풍속, 방사능 등 해양 현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립해양조사원에 데이터를 전송해왔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연중 3분의 1 이상이 안개가 발생하는 기후 때문에 원활한 통신